누나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1억. 내가. 웃기지 마, 민준아. 너 같은 놈한테는 1원도 아까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떨어봤기 때문이다. 27해 동안 누나 김지은의 목소리는 늘 그랬다. 날카롭고 단호하고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높이에서 내려오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지은 누나는 자연스럽게 회사를 이어받았다. 김씨 일가의 중견 건설사, 연 매출 3천억 규모. 언론은 젊은 여성 CEO의 성공 신화라고 썼다. 나는 그 신화의 그림자였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갔지만 누나는 나를 홍보팀 막내 자리에서 5년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 명함에는 대리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누나는 늘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는 느려서 그래? 천천히 올라가면 돼. 나는 느리지 않았다. 그저 보이지 않게 움직였을 뿐이다. 30이 되던 해, 나는 몰래 앱 하나를 만들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처음엔 취미였다. 누나가 너는 평생 남 밑에서 일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대답 대신 키보드를 두드렸다. 3년 만에 월 활성 사용자가 800만 명이 됐다. 지난해 말 미국계 펀드에 매각했다. 계약금 2,500억, 잔금은 3년 분할. 내 명의의 계좌에 이미 2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어머니조차 몰랐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회사에 출근했다. 누나가 주는 월급을 받으며 그녀가 주는 굴욕을 받으며. 왜였을까? 스스로에게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어쩌면 증명하고 싶었을지도. 내가 무능하지 않다는 걸, 그녀가 틀렸다는 걸. 하지만 증명은 점점 더 멀어졌다. 증명할수록 나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그날이 왔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수술비가 1억 2천 정도 들 거라고 했다. 나는 누나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아니, 빌린 척했다. 이미 내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지만 그래도 물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웃었다. 아주 크게. 그 웃음이 나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저 정리라고 생각했다. 누나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아니, 그 이상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우리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였다. 어린 시절 누나는 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릴 때 누나는 나를 방에 숨겨주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배신은 남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올 때 가장 깊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맞는 걸까? 수십 번 스스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가슴속의 차가운 덩어리가 점점 커져갔다. 그 덩어리가 나를 움직이게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누나를 관찰했다. 회사에서, 집에서, SNS에서. 그녀의 일상은 완벽해 보였다. 강남 역삼동 40평 아파트, 벤츠 GLE, 매주 금요일 저녁 홍대 와인바 모임. 인스타그램에는 성공한 CEO의 삶만 올렸다. 해시태그는 워킹맘 여성 리더 일상 스타그램.
나는 그 모든 걸 캡처했다. 스크린샷 수백 장, 그녀가 올린 사진 속 배경, 와인잔의 브랜드, 함께 찍힌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 분석했다. 누나는 조심스러웠다. 불륜이나 횡령 같은 뻔한 약점은 없었다. 그녀는 똑똑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어머니 수술비는 결국 내가 냈다. 누나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다. 바빠서 라는 문자를 보냈다. 나는 잘겠어요 라고만 답했다. 그 무렵부터 나는 변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도 웃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산뿐이었다. 누나가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그녀가 믿는 이사진이 누구인지, 회사 주식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밤마다 엑셀을 켰다.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주식 수량을 계산했다. 가장 힘든 건 죄책감이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닐까? 누나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을 거야.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16살, 누나가 대학 입시 스트레스로 올 때 내가 밤새 그녀 방 앞에 앉아 있었던 일, 누나가 MT에서 술에 취해 전화해서 민준아, 데리러 와라고 했던 일, 그 모든 기억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곧 다른 기억이 덮쳤다. 내가 회사에서 실적을 올렸을 때 누나가 운이 좋았네 라고 했던 말, 아버지 장례식에서 내가 올 때 누나가 남자애가 왜 그래 라고 했던 말. 죄책감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다. 분노는 차가워졌다. 차가워진 분노는 계획이 되었다. 나는 증권사 직원과 비밀리에 만났다. 내 명의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로 주식을 매집했다. 3개월 만에 18%를 확보했다. 누나는 전혀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무능한 동생으로만 봤다. 그 사이 어머니가 퇴원하셨다. 나는 어머니 집에 가서 밥을 차려드렸다. 어머니는 지은이가 바빠서 그러는 거야 라고 누나를 변호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어머니, 곧 아실 거예요.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주식 22%를 확보한 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단계는 이사회 소집 요구였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가족이 아니라 적이 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누나와 내가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누나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그 손이 지금은 나를 내려다보는 손이 되었다. 나는 사진을 찍고 싶었다. 하지만 찍지 못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음 날, 누나가 갑자기 전화했다. 민준아, 요즘 어때?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그래요. 엄마 수술비는 내가 갚을게. 미안해.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먼저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괜찮아요. 이미 냈어요. 그래. 민준아, 우리 오랜만에 밥이나 먹을까? 나는 수락했다. 강남의 일식집. 누나는 평소처럼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진심처럼 보였다. 요즘 회사에서 내 얘기 많이 들었어. 열심히 한다고.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 덕분이죠. 밥을 먹는 내내 나는 갈등했다. 지금이라면 포기할 수 있었다. 그냥 형제로서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너 나중에 결혼하면 집 사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 혼자서는 힘들잖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아래로 보고 있었다.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우월감을 확인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준비하라고. 그날부터 잠을 못 잤다. 꿈에서 누나가 울었다. 민준아, 왜 그래? 라고 물었다.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말했다. 너 시작했어. 내가 끝낼 뿐이야. 이사회 소집 요구서가 도착한 날, 누나가 회사로 날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으로 창백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주주로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너 돈이 어디서 났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내밀었다. 내가 보유한 주식 내역 28%까지 올라가 있었다. 누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낮게 웃었다. 그래, 내가 해봐. 하지만 너 혼자서는 안 돼. 이사진은 내 사람이야.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표 대결에서 나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소수주주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은 누나의 독단 경영에 불만이 많았다. 주주총회 전날 누나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우리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화해하자. 나는 대답했다. 늦었어요, 누나.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혼자. 취해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는 놀라서 물었다. 왜 그래, 아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곧 아실 거예요. 주주총회 당일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누나는 단상에 서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 밑이 거뭇했다. 나는 뒷줄에 앉아 있었다. 표 대결 결과 내가 이겼다. 51.2% 대 48.8%. 2.4% 차이. 누나는 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원망도, 배신감도, 슬픔도 있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누나가 CEO에서 물러난 뒤 회사는 내 손에 들어왔다. 언론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라고 썼다. 나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누나는 강남 아파트를 팔고 압구정으로 이사했다. 벤츠도 팔았다. 그녀는 나를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만족해? 나는 대답했다. 만족 안 해요?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나도 아팠어. 아빠가 나한테만 기대서 너는 자유로웠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자유. 누나는 나를 평생 감옥에 넣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 후 나는 회사를 정리했다. 누나가 저지른 비자금, 불법 하청, 모든 걸 감사에 넘겼다. 검찰이 움직였다. 누나는 조사받았다. 벌금과 집행유예.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더럽혀졌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느낌뿐이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끝이었다. 지금 나는 혼자 산다. 회사도 매각했다. 돈은 많지만 쓸 곳이 없다. 어머니는 나와 말을 하지 않는다. 누나는 중국으로 떠났다. 연락이 없다. 가끔 꿈에서 누나가 나타난다. 어린 시절의 누나. 내 손을 잡고 민준아, 무서워? 라고 묻는다. 나는 대답한다. 이제 안 무서워. 깨어나면 방은 텅 비어 있다. 나는 거울을 본다. 눈이 차갑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복수를 끝낸 순간 나도 뭔가를 잃었다. 가족을, 따뜻함을, 어쩌면 나 자신을. 돈은 남아있다. 2천억이 넘는 돈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누나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밥냄새, 우리가 형제였던 시간. 나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밤이 깊다. 복수는 정말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배신이었을까? 그 질문에 나는 아직 대답하지 못한다. 아마 영원히 못할지도.